각계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하는 긴급 자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행사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의료돌봄 통합본부 공동본부장 조선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전 행사와 더불어서 1부 발표의 시간과 2부 전체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자리를 만든 녹색정의당 저희가 3대 해법을 제안하면서 3대 해법을 제안하고 또 촛불문화제와 이제 기자회견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정의당의 김찬희 공동대표님의 여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희입니다. 정부의 2,000명 의사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7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녹색정의당 주최로 촛불문화제를 가졌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의사를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만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없다. 이미 최근에 각 의대에서 원하는 의사의 증원수를 모집해보니 3,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어떤 문제를 맡겨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사를 증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지 이 해답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희가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런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다음에 필수 의료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 의사 증원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하나는 무상교육을 받는 지역 공공의대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역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강대강 대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의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지금 좌담회를 하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모여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의사들의 의견도 듣고 경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의견들 듣고 간호사나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견들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보자, 이런 의견들을 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해결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답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녹색정의당 김찬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녹색정의당의 6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를 하고 계신데요. 6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신 양경규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무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운동을 해왔었는데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의협 회장 후보님께서도 오셨고 전공의도 오셨는데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 파업을 해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와 싸움도 해보고, 그때마다 정부는 끊임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와 대화라도 하고 싶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의 여지조차 축소시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정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을 하면서 항공사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460편이 결항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도 전공이나 또는 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 여러분들께서 이런 답답함들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엄포와 협박으로 압수수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이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현재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국민적 사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해법을 만들겠다는 토론회 한번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고 중재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게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상황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다 용기를 내서 이 집단 의료와 관련해서 거부하고 계신 전공이나 의료계 인사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의당 관계자들도 참석하시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업적이고 선동적인 숫자를 던져놓고 이걸 받지 않으면 너네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로 공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집단의료 거부로 인해서 현장의 의료 인력들, 다른 의료 인력들의 노동 강도가 극심해지고 있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또한 환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하게 제한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고 그리고 서로가 진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공공의료, 모든 나라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선택하는 과별로의 격차, 편차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도 국민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료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단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이왕의 이슈화가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거부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의 증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래서 사회공론화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새겨듣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슈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녹색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 긴급 자담회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의 씨앗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근본적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노동정치를 해가고 계시는 양경규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잠깐 내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노동정치를 이어가실 분이 오셨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비례후보 4번 권영국 후보님 인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김종민 정책위 의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담회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회를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 자담회 사회를 맡게 된 라포르시안의 김상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와 의대정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녹색정의당 긴급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녹색정의당 TV,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자담회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왼쪽에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 겸 의료돌봄 통합본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영선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 왼쪽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님이십니다. 네. 조성현 인천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전국 지방의료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운영 부산 경남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대표님이십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류옥하다 전 대전 성모병원 전공의이십니다. 대표 나연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님이십니다. 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자담회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한 분의 기조 발표와 그리고 세 분의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곧바로 2부에서는 1부에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을 비롯해 그리고 토론자들과 같이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같이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첫 번째 순서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 통합본부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최대 15분 정도로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실례지만 제가 이제 섭외된 지 20시간밖에 안 돼서요. 섭외된 지 이제 12시간도 안 돼서요. 사실 한 2분만 발언권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실례지만. 네.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2분만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협 대표로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의협 회장으로 나오셨지만 1%도 안 되는 지지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의협 안에서는 마이너리티이신 걸로 알고 있고 실례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이 발표자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의사들 중 하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분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저는 일단은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고 어떤 기구에 속해 있지도 않고 대표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사직한 전공의 개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진단에 대해서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지금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데 집단 진료 거부를 하는데 너네 처벌을 당하기 싫어서 뭐 사직이라 그러지가 아니고요. 진짜로 정말로요. 지금 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료들이나 저나 친구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태에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가 던진 돌에 실망해서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물결 앞에 있었고 뒤에까지 물결 지금 교수까지 왔죠. 그러니까 집단도 없고요. 대표도 없습니다. 지금 전공의협에 속한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공의협도 대표하지 않고 있고 의협도 우리를 대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집단 진료거부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이 달라지잖아요.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파업이 아닙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고 강대강 대치도 아닙니다. 보건의료 독재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의린 환자, 의린 전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뭉뚱그려서 의사라고 보통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 인식도 한번 바꾸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사 내부에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공의와 다수의 봉직인은 노동자입니다. 우린 동료 노동자예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00시간 넘게 일하고요. 주당. 말도 안 되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습니다. 똥으로 손가락 파는 일을 합니다. 핑거 에네마라고 합니다. 그런 일 해서 200만 원, 400만 원 받습니다. 파업권도 없습니다.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사회에서 지적한 바 있죠. 전 어머니가 노동운동, 교육운동을 하셨고 서울대에서 퇴학도 당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빼주세요. 아버지는 노동시장 연구하신 학자십니다. 이런 입장들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사직 전공의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게 다르다면, 진단이 다르다면 우리가 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진단부터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단행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뭘 속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 처벌 받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오늘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녹색정의당에서도 긴급 자담회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패널이나 발제자를 섭외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현이라든지 단어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순자 본부장님께서 그러면은 기자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날 녹색정의당에 그 인재 영입 2호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색정의당의 노동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의료돌봄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들 진료 거부 사태,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전공의에서 바라보는 부분들하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녹색정의당에서는 집단 진료 거부라고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또 어제는 교수들까지 해서 삭발도 하고 그 사임도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지부에서 면허 그 정지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이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의의 사법이나 행정 처분을 지금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복귀에 대한 호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진행을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의협의 그 지도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은 언제일까? 어떻게 끝날까? 라는 생각들을 지금 다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지금 2주째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대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노동자들 탄압하고 전공의들한테 강경하게 대응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는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실제로 고용 문제가 달려있고 생계 문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를 모색하면서 한 발 후퇴하는 이런 결단들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저는 전공의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문제, 생계 문제, 저는 1년 미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탄압이 실제로 2020년도에 노동자들을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강경하게 대응했을 때의 효과가 나올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는 누가 보냐. 정부는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공의들이나 의사들도 실제로 지금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자본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저는 비대면 진료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진료 공백이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입니다. 중증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핑계로 지금 비대면 진료를 확대를 하면서 자본과 기업들의 이익을 너무나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논의를 해오다가 전공의들의 이런 진료 거부 얘기가 나오면서 협의체가 회의를 중단하게 됐고요. 이번에 갑자기 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업무 범위를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하고 간호부장한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무분별하게 업무 범위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환자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용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요구안입니다. 이것도 또한 또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용, 성형외까지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처벌을 면제해주는 처벌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또 환자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됐을 때 실제로 정부와 기업과 의사들과 병원 사용자들은 지금은 이제 또 대학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익을 보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장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이 사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녹색정의당에서는 긴급하게 토론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법에 대해서 제안을
마련을 좀 했습니다. 우리 녹색정의당에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의정 대화로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녹색정의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해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의사들 안, 그리고 정부 안, 그리고 시민단체 안,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국민투표 50%를 반영을 하는 것과 함께 또 국민참여단의 여론을 50%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제8조에 의하면은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양성, 배치, 수급과 관련된 심의를 하게 되는 법적 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노동단체, 보건의료인 단체, 전문가, 정부 이렇게 참여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즉시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 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4일 동안에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국민연금 개혁안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부처입니다. 그래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공의들에게도 어쨌든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 여기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장이 열리기 때문에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은 복귀를 하고 실제로 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자기네 안을 설득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고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트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TF팀은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TF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의대 정원을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오면은 또 이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나 안과나 성형외과나 돈 잘 되는 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가라고 저는 대부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정의당에서는 이 늘어나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인력들을 처음부터 양성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립의전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서남대 정원이 49명인데요. 여기를 100명까지 늘려가지고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등의 이런 필수 공공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졸업한 인력들은 최소한 한 10년간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굉장히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 공공의대도 설립을 하고 여기 지역 공공의대에서는 해당 지역의 출신들 학생들을 최소 60% 이상을 선발을 해서 이 선발된 학생들은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공공의대는 최소한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 부속병원은 현재 있는 지방의료원들을 권역별로 1개 이상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육성을 하고 실제로 그 지방의료원이 없는 데들은 지역 책임 등을 하고 있는 민간 병원들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부속병원으로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립대나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확대된 정원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10년간 여기도 해당 권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의대 정원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공공병원을 저희는 함께 확충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70개 중 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인 공공병원을 확충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을 배출을 하지만 이렇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 소멸이 실제로 의료 문제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 소멸도 방지하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인 공공병원을 확충을 하는 것과 함께 의대 정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합진료도 금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언제까지 의료비를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공의 처우 개선도 위해서도 어쨌든 이 장시간 지금 80시간 주 80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대 정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공의 처우 개선 그리고 지금 그 전공의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상급 종합병원들 다 평균을 내보니 37.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이 실제로 싼 인건비 전공의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비중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10% 이하로 낮추고 전임이나 교수들의 채용 비율을 높여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인력과 관련해서도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은 환자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해서 안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자기네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는 단체 행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 의사들의 이런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무방비로 되면서 국민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들의 이런 집단 진료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최소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우리 사회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합의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제안하는 바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공의들은 아까 이제 그 전공의 참여자는 전공의 노조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공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들이 실제로 이런 단체 행동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노조를 활용을 해서 뭐 노동법에 따라서 교섭도 진행하고 안 됐을 때 실제로 필수공인 사업장으로서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데는 최소 인력들을 배치해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해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체 행동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우리 녹색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안들이 최대한 빨리 정부에서도 수용이 되고 또 전공이나 의협에서도 수용이 돼서 국민들의 생명과 이런 건강의 문제가 더 이상 위협되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촛불 행동을 진행을 했고 또 오늘 또 촛불 행동을 광화문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날마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서명운동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권에게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초당적으로 의사집단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지역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녹색정의당의 이런 기본적인 안이 어쨌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더 좋은 안으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순자 본부장님, 녹색정의당 3대 해법 중재안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영순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 감회가 새로운 기나긴 과정이 있었고 제가 발표문에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발표문에 여러 가지 담고 있어요. 그냥 저는 개론 정도만 얘기하고 큰 그림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오랜 거의 20년 가까운 논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악목에서 볼 때 지금의 시점에 이미 중요한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같으면 갑자기 왜 이렇게 평지풍파가 일으켜지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쪽에 좀 관여했던 사람들은 2020년에도 있었지 하는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나겠지만, 그 모든 논의들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지난한 논의 과정이 있었다. 그 논의 과정의 흐름을 볼 때 오늘 이 시점, 오늘 3월 6일 2024년 3월 6일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는지는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아마 어제 이제 3,401명을 조사했다고 했죠. 물론 그 안에는 엄청난 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몇 주 내에 내년도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의과대학별로 정원이 배정이 되고 그것은 이미 대국민 발표가 되고 그것은 고3 신입생을 비롯해서 재수생 전 국민 부모들의 이제 대한 얘기가 되게 되죠. 즉 그 말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일단 그 자체의 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아까 나순자 위원장님도
뭐 여러 가지 공론의 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면 공론의 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그것이 기나긴 논쟁이 이미 공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공론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공론이 전 국민이 다 나서야 공론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 수많은 공론 그리고 수많은 추계, 수많은 논의, 수많은 주장 그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공론은 3월까지는 불필요하다. 저는 이제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공론을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것을 이 결정을 지연시키는 그동안에 그렇게 활용되어 왔거든요. 수많은 논의가 그 활용되는 대로 쓰여온 걸 본 입장에서 지난 10수년간 더 이상 공론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지연 전술에 말려드는 게 된다. 이제는 막바지에 달한 그 결정 그것을 위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첫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수련생에 관련한 문제가 지금 이제 그 계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다들 이제 아까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련생은 교육받는 사람이에요. 임상 실습의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현장이 수련생이 없다고 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아까 컨텍스트 얘기했는데 우리 의료제도의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를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매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장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전공의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병원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에서도 돈을 더 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체 의사수가 늘어나야 거기에 그런 의사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지금 전공의들이 그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쳐버릴 정도로 안타까운 그 노동 강도의 문제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것을 환자로부터 이탈이 자기들의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그 경무를 풀어줘야 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더 큰 그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런 이탈 행위를 활용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소란을 필 정도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나순자 의원께서 제안한 많은 얘기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그 안에는 하루 이틀에 될 수 없는 의료세계는 무수한 의료개혁의 과정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라이언하르트 교수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또 했고 국제보건경제학회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가 있어요. 의료개혁의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지금 한 90 다 돼갔을 텐데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개혁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공공의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에 현안은 의대 증원을 빨리 확정을 시켜서 그 다음 논의로 진전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그 정리된 내용이 원래 뭐냐면 의과대학의 확대 과정 90년대부터 쭉 그런 과정이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1980년대에 보건복지부에 행정거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쭉 그 사무관부터 과장 뭐 이런 생활을 했고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OECD에 가입해서 OECD에 파견돼서 그 5년간 OECD 자체도 근무했고 OECD를 대상으로 한 외교관 활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교수로 2002년도에 와서 23년간 학자로서의 활동을 하지만 건정심, 장기요양위원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실제 현장의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 큰 거시적인 시각을 볼 때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의과대학의 확대 과정 이런 정책 과정에 쭉 봐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사 부족이 가져오는 폐해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다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페이지에 보면 의사인력 축에 관련해서 제가 첫 좌절됐던 당시에 제가 작업을 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첫 제안, 그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사설까지 다 인용이 됐던 그 논의가 그 당시에는 지금 논의 나오는 것보다는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모델에 대해서는 계량경제 모델을 해서 과거의 시계열대를 통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미래의 예측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정이 들어가죠. 미래의 변수들이 어떻게 가느냐부터 가정이 돼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이 최소 인원 600명 증원이라고 했고 그것도 이미 14년 전, 3, 4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라는 얘기에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처음에 제가 22페이지에 보시면 이 논의의 사실상 공론화의 첫 얘기가 한겨레 신문에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는 칼럼을 썼죠. 이 이후로 이제 보건경제학회장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보건경제학회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나오는 태스크포스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참여했었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는 논의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안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의사 출신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그 행정관이 있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쭉 있었고 여기 다 있네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세히 안 나와도 그냥 그렇다는 얘기. 그다음에 논의됐던 게 2020년도에 제2차 시도. 이때도 의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그 강경한 정말 댓글도 심하게 달리는 그런 글을 써서 한번 얘기했었고 그래도 그때도 좌절됐었죠. 그때야말로 진짜 지금과 똑같은 전공의들의 그런 현장 이탈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파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했었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이런 논의가 나와서 제가 또 다시 유인수의 이론에 대해서 학문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좀 제공을 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필수 의료 얘기를 했지만 전 사실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의료가 저렇게 망가져가는 과정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동경대에서 의료 제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이런 전체 과정이 그 의료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료 자원으로서의 의사와 그다음에 의료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고민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의료비라고 하는 것과 의료 서비스 사이에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의료 자원이 투입돼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료비가 제공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주로 우리나라는 보험료고 영국은 세금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핵심은 그런 모든 것의 동의는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의사들의 인건비가 그중에 제일 크죠. 근데 이 의사들의 인건비가 뭐에서 결정되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아니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고 완전히 의료 제공 체계는 민간에게 맡겨놓는 체제예요. 아까 공공의료 얘기하시면 공공의료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병상 비율로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병상 비율이 공공 비중이 10%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역사적으로 주어진 사실이죠. 서구에서 왜 60, 70%가 될까요? 서구에서 그 많은 돈을 공공 예산으로 투입해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 서구는 병원이 빈자의 수용소 역병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 수용해 놓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마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병원으로 된 거죠. 일본은 30%예요. 왜 30%나 되죠?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다 의원이 발달해서 병원되고 병원이 발달해서 산부인과 아이들 많이 낳던 시절에 우리나라 대학병원 만들듯이 다 그런 과정을 일본도 겪었지만 일본은 일제시대 때 제국시대 군병원들이 지금 많이 남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 공공병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히스토리를 아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여건이 이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공공보험을 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자유방임의 체제 공공체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의료인의 봉급 수준은 민간에서 계약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의사 인원이 조금 늘고 줄어드는 데 따라서 크리티컬한 그 마찰적 단계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금의 결정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조금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미 2000년도에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전에도 예방의학 의사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질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예방의학 교실 중에 일부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늘려야 된다고 악착같이 주장하는 교수들이 일부 나오거나 하는 것은 그 뒤로 이제
좀 바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제가 왜 그 주장을 하느냐.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지금까지 이렇게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온 것에는 기저에는 의사들을 공급을 줄인 것이 결국은 의사들의 인건비를 높이게 됐고 현장에서는 그렇죠. 지방의료원에서 3억 4억 올라가게 된 것이 현장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환산지수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20년간 이 체제를 만들어 놔서 결국은 인건비의 상승이 수가의 상승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톱니 효과에서 인건비는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필수의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인건비 문제,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까지 가져온 거죠.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3%대였는 보험료가 지금 7%까지 올라갔죠. 더 올라갈 필요도 있어요. 간병비를 해주려고 그러면. 자, 말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주장이 필수의료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공의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제도가 흘러가는 것이 의료비와의 관계 속에서 국민에게는 돈 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이 안 돼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못 받을 가능성도 늘어나고 의사들이 줄어들면 의사유인수 이론에 의하면 의료비가 적어서 국민들은 부담을 덜 해야 되나 현장 우리같이 공급사회들을 민간 자유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에서는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의료비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의대 증원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의료 자원에 대한 정책 수단은 의대 증원 하나밖에 없어요. 배치권도 없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죠. 유일한 출구의 의대 정원을 누려도 못할 판에 이렇게 20년 전에 줄여놓고 이거를 반대를 한다고 못 늘린 보건복지부가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용인한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모든 논의의 핵심은 2주, 3주 안에 결정된 내년도 입시요강입니다. 그게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지금 현장의 모습은 확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나요? 네, 장혜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그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정국장님 발표 시간 한 10분에서 12분 사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앞부분에서 조금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의사를 포함하고요.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입니다. 저희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단체고 현재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 정책도 이 시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이 필수의료들을 더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많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의 어떤 독립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더 주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앞서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숫자는 많이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공적인 배치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상당히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면은 공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료 부분에서는 이 단순히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과잉진료나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비필수 분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 정도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존재가 이거를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인구가 적은 민간 지역에 민간병원이 병원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되고 이 국가 부담으로 국공립의대에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필수의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급여 진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루 알다시피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이 비급여 진료를 하려고 개원가로 나가는 게 필수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정부가 비급여를 계속 늘리면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많이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면서 의사를 늘리고 있는 셈인 거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 역대 최초의 정부인데, 당연히 보장성을 줄이면 비급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원래 정부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허가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인데, 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근거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도 대거 의료 현장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환자들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됩니다. 비급여 팽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 확대인데, 정부가 이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있는 막대한 정보들을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정책들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민수 차관이 의대 증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박민수 차관이 지난해 한국일보에 돈이 되는 피한성 티오는 늘려야 되고 어차피 인기 없는 소아과 티오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용 성형을 하는데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경각심이 없고 오히려 그걸 장려하고 있는 거죠. K-뷰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원희룡 지사가 세우려고 했던 영리병원이 바로 의료관광용 미용 성형 병원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추진하려고 있는 방향은 빅5 중심의 민간 대형 병원 산업 육성을 위한 의대 증원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부가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지역 미니 의대들이 대부분 무늬만 지역 의대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일 정도로 과잉 병상이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수천 병상씩 서울에 몰려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고, 서울 아산병원 같이 2,700병상이나 되는 병원에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간호사가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민간 대형 병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민간 병원들이 필수 의료에 투자하고 인력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병원들이 몸집만 불려가지고 6,600병상을 더 늘릴 예정인데, 정부가 지역 의무복무 제도를 펴지 않는 거는 아마 이런 대형 병원들의 의사를 더 채워주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의료 공백을 막고 수익성과 무관하게 진료를 해서 필수를 살리려면 공공병원을 늘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대구 제2의료원을 정부가 신설을 막았죠. 그리고 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도 대부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의대 증원은 잘했지만 뭔가 공공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사는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의료시장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의사를 늘린다고 하는 거를 잘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나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포기하고 비급여를 양산하고 민간보험 활성화하는 그런 필수의료 붕괴 정책들입니다. 혼합진료 금지 제도도 사실 좋죠. 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서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름만 가져왔지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손보험사들의 단기 이윤을 위협하고 있는 일부 항목만 금지시키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발언이 바로 이런 대형병원, 보험사, 미용 성형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의대 증원의 측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대 증원 백지화인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수단도 적절하지가 않은데,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 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운 거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협 비대위가 비록 이 7대 요구라는 걸 내놓으면서 전문의 인력 채용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런 거는 굉장히 지지할 만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파업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처우를 개선하려면은 의사를 늘려서 늘어난 의사들을 병원이 전문의로 더 고용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용자들하고 싸워야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의사들의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투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고민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투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차적이지만 일단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불법 파업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면허 정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법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 유지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노동운동이나 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은 재발등 찍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은 그간에 쟁의가 제한되는 필수 유지 업무, 이 제도가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필수 유지 업무를 축소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은 노동관계법상 필수 유지 업무가 너무 넓어서 파업권을 침해한다고 축소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요구를 담아서 정의당과 수십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조합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원에는 응급 중환자 분만 수술 투석 같은 것들이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더 강화해야 되는가? 그런 방향이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별로 유익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합법 파업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사들을 비판해야 될 지점은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거꾸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특정 노동 집단의 파업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 반노동적인 방향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게 아무리 당장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논리로 병원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가 침해될 거고, 똑같은 연장선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 파업을 막을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의사 집단을 낳는 의료 체계를 바꿔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정부한테 인력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 업무를 분담해줄 동료 노동자가 늘어나는 걸 바라게 되죠. 근데 거꾸로 한국은 완전히 다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로 여기서 극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아무런 병원의 설립이나 인력의 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의료가 공공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갖질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잉진료나 비급여 같은 걸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너무나 고소득 직종이 되고, 의사가 되는 게 이런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거 이상을 의미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든 역대 정부들, 그리고 이걸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시장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바로 반복되는 이런 잘못된 의사 파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대안은, 그래서 이런 이 의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꽤 높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의사들은 이 전공의 파업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결과로 피해를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2000년에는 의학분업 반대 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을 했고, 여러 차례 수가 인상도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의사들은 단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멈추지 않을 텐데 의대 증원 그 자체가 마치 필수 의료 해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물러서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진영은 전공의 파업이나 의사협회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은 동시에 정부의 시장 방임적인 의사 증원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부분이 되게 불충분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랑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은 아주 큰 공통점이 있죠. 바로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도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를 하고 의사들도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에 가장 거부감을 표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인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 토요일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포함한 많은 이 시민사회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의사와 정부 사이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목소리는 공공의료 강화가 없이는 의료개혁이 없다라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정의당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들의 공동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론조사를 제안하셨는데 공론조사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공론조사가 어떤 광범한 대중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보다는 이런 참여자 내부 수기에만 그치는 한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부의 의료 시장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전전환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원래 일부 마지막 발표로 이제 조선영 원장님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유효하다 대전 성모병원 전고인께서 앞서 다른 선약이 있었는데도 오늘 긴급 자담에 꼭 이렇게 또 힘들게 또 참석해 주셨는데 다른 선약 때문에 지금 좀 일찍 자리를 비워야 돼가지고 조선영 원장님 발표에 앞서 유효하다 전공의의 발표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일단 먼저 양해 말씀 정말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25살이라 좀 모자라는 것도 많고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견문이 더 필요해서 그 다음에 경실련이랑 환자연합회 분이랑 보건사회의료노조랑 이런 분들은 따로 모시거나 발표해 주시죠. 네, 경실련이랑 중환자연합회 분들이랑 여기 보건노조랑 이분들은 제가 모시고도 싶고 아니면 제가 초대해 주시면 찾아가서 정말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들으러 왔는데 시간상 전 12시간 전에 섭외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일주일 전 선약이 있었다는 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초대하면 전 발언권이 없어도 되니까 거기 가서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정말 알려주세요. 선장의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저도 요새 이제 국회 다니고 이태원 다니면서 정말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고 노동자들과 얼마나 아픈 목소리들이 많이 묻혔을까. 우리는 그나마 특권계층이죠. 의사 특권계층이에요. 우린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라도 들리지.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픈 목소리, 억울한 목소리를 묻혔을까. 나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라는 진심이 있고요. 듣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25살 막내 전공의에게도 발언권 주신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팩트를 몇 개를 잡고 가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와 차이죠. 의사 노조는 없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는 단체 행동과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는 4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받아들여졌고 수가 인상 후에는 인하를 해서 결국은 저희는 매번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케어 때도 졌고 원케어 때도 졌고 2000년에도 피해를 받아서 2년을 꾸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졌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감수하고도 대체 왜 나왔느냐. 전공의들은 왜 사직밖에 방법이 없었나? 라는 게 이제 주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점에서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점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의 영리 문제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 사람의 기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해주셔서 매우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1번 의료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진단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명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전자가 좋거나 특별히 한국의 뭐 파이프라인, 뭐 하수도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진국들도 다 좋지만 한국이 이렇게 3위, 수명이 3위고 영아 사망률은 낮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는 2위입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 2등이에요. 35개 나라 중에.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데는 분명히 의료의 기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조적으로 개혁할 것들이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떠드는 거 마냥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인식에 대한 차이가 1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정말 의사수는 부족한가?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와 고용 형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대체 왜 이렇게 의료의 결과의 질이 좋은 걸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개혁 없이는 이렇게 일방적 증원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영리화를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대를 증원하면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인터뷰 가서 100시간 일한다며 너네 2명 뽑으면 그럼 50시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병원 입장에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시간짜리를 2명 뽑을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극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어. 사람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만 대학병원에서 본 이익으로 9개 병원이 2027년까지 6,600병상을 새로 짓습니다. 수도권에요. 거기에 채울 노예가 의사 노예가 필요해서 지금 전공을 이렇게 뽑고 있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의사수를 10만을 늘려도 지금의 어떤 이제 뭐 어떤 소송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센티브가 이렇게 행위량 증가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을 늘려도 소아과로 안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 환자 수는 2000년과 대비해서 990만에서 590만으로 400만 명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 수는 3,300명에서 6,300명 혹은 7,200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왜 소아응급, 소아외과 전공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2배가 늘어났는데 왜 소아과 오플런이 발생합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개혁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의사들이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선배 의사들 죄 있어요. 회색지대, 달콤한 회색지대로 갔습니다. 그걸 구조를 만든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달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일부 환자와 일부 의사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고요. Tragedy of common, 공유지의 비극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불법 마약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사 대리 수술 이런 것들을 한 거 사실입니다. 선배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 대우를 받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선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립니다. 그렇지만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은 죄가 없습니다. 티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100시간 일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회색지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게 value-based, 그러니까 volume-based medicine이 아니라 value-based medicine이 될 수 있게 필수의료, 지역의료, 바이탈이라 불리는 내외 산소, 신, 흉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사는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전공의들을 도와주십시오. 정부에 간청하고 녹색정의당에 간청하고 시민사회에 간청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듣고 싶습니다. 발언권이 없어도 괜찮으니 단체들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30분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네, 유효크다 신공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 발표회나 이런 데 많이 보긴 했지만, MZ세대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발표 발언 내용이 좀 표현도 그렇고 새롭긴 합니다. 선배들이 죄를 져고 달콤한 회색지대라고 정말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다음은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일부 마지막인 조순현 원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참 주옥 같은 의견에 저도 많이 깊이 공감하고 류옥하 선생님 우리 젊은 의사한테 정말 본을 보이지 못한 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칼럼 하나 쓴 거에서도 사실 선배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결국은 원래 잘 안 되면 조상 탓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상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의대 증원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커진 이유가 언제부터 같으세요? 사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기본 계획을 만들 때도 정원 증가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공공병원 늘리자, 뭐 국립대학교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 지금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의대 정원 얘기가 나온 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입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중에서도 실제 의사가 부족한 거를 절감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사직서를 들고 오면은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입장을 벌써 굉장히 오래 겪었고, 특히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팬데믹 때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정말 없구나. 막상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고 자기 병원이 위험해지니까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걸 정부가 뼈저리게 느끼고, 국민들도 이미 느껴서 의사가 정말 부족하네. 그리고 왜 부족하지를 보니까 숫자도 부족하고 필수 분야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똑같이 외과를 해도 뭐 절반 이상이 미용 성형하러 가지 배 열고 수술하려는 사람이 없구나를 느끼게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겪으면서 정부에서 어쨌든 손실보상금을 비롯한 예산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풀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하면 그 당시 팬데믹 때 줄어든 환자를 극복하려고 의사들이 다 나와서 개업을 하면서 실손보험과 연결하게 됐고, 그리고 이 보조금 자체가 결국 재원이 중소병원 같은 데서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 의사를 채용할 때 급여를 마구 올려주는 종잣돈으로 쓰인 거죠. 아까 정현석 교수님 말씀에 한 번 올라가는 월급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것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치 노름판에 판돈 올리듯이 그냥 급여가 서로 돌아가면서 올리게 되고, 일부 특정과 같으면 뭐 10억을 부르는 정말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의 이런 사건까지 벌어진 게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의 포스트 팬데믹의 문명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겨우 400명 옛날 늘 줄인 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당시 전공의들이나 뭐 다들 엄청난 이제 투쟁을 했죠. 리어카다 전공의 같은 분은 아니라 지금 전공의 4년차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파업의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자존심의 그 도전으로 사실은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배경에 대한 사실 이해를 하기에는 좀 젊은 의사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사실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적대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분노보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득을 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또 용서를 빌어서 사실은 이 나라의 주역으로 키울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족이고,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다시 이제 정원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2,000명을 했죠. 사실 4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4,252명이 아니고 2,000명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없죠. 무슨 근거를 했냐고 물어본 자체가 이미 그거는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숫자를 정하는 건 사실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숫자를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정부고, 그건 선거로 판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무슨 근거로 정했냐라고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왜 2,000명이냐 1,998명이 아니고라고 물어보는 거는 좀 낮은 수준의 비판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사실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공공의료 발전 계획에 나온 얘기를 단어만 조금씩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 자체는 뭐 저도 늘 관심 갖고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맞다고 봐요. 단지 문제는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빠진 부분들을 앞으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자가 하나도 없죠. 공공정책 수가라는 말만 하나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공공 인프라에 지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지원을 하겠다는 개념이 돼서 실제로 이 정책의 저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고, 사실 정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확충이 공공 필수 분야에 일할 만한 내용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나 이런 강력한 수단에 대한 말이 없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또 의료 인력을 국가적 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큰 그림이 없어요. 쉽게 말해 의료를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로 지정을 했으면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이나 모든 것들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조 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10조 원을 도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재정을 어디서 끌어올 건가 하는 거에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공공의료를 뭐 3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4조 원이 넘는 그 당시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건가 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필수로 패키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디테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특히 이런 진보적 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사 파업의 지금 현재 특징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류호카드 정부는 얘기했지만 의사가 다 의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인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전임이 다르고 교수 다르고 개원이 다르고 병원 옆에 계신 분들도 요양병원 다르고 대학병원 다르고 중소병원 다르고 공공병원 다르고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의사는 똑같은 거다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내부에서의 논의도 결정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대한병원협회 이사로 있는데 그때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대 늘리는 거는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대부분 원장들이 동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 400명이라고 하자, 1000명이라고 하자, 2000명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막 갈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숫자는 제시 안 하는 걸로 결국 의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같은 협회에서조차도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사 파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불평등, 격차가 의사 파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 의사들의 높은 고임금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급의 7배 이상이 되고 있고 병원 내에서도 정말 간호사랑만 비교를 해봐도 몇 배 차이 나는 이 격차 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지금 하나의 파워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계급이 됐다는 거죠.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의사나 변호사들 전문직의 40%가 자기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다. 40%라는 얘기는 숫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 그룹 내에서 여전히 또 혼인관계로 가계를 형성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는 의사, 법조계 인사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지금 국민과 어떤 사회적인 평등, 형평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파업 문제를 단순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이런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격차를 줄여나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정영선 교수님이 2010년서부터 주장해왔듯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충 문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녹색정의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내셨는데 앞으로 정책 제안은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비판하는 아까도 의대 정원 찬성한다고 말씀해서 아주 당연히 바람직하신 거고요. 거기다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첨가를 해서 강력히 하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그 PA 문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우리가 모든 지표를 가만히 볼 때 뭐가 표준이냐 보면 사실 OECD 평균 보면 대부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PA는 다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한테 넘긴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의사들의 업무를 밑으로 이관함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양성된 의사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PA도 분명히 합법화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외 의사 수입하는 문제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 의사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서울대 같으면 절반 정도가 미국 갔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정착도 했지만 상당수가 국내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GDP 대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그분들을 초빙에다가 인력으로도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또 의료기술을 하는 걸 본다면 이 해외의사 수입에 관한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OECD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해외의사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인력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음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PA도 물론 당연히 다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